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명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이 있으려면 어둠이 바탕이 돼야 하고 글씨를 보려면 흰 바탕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흰 것과 어두운 것, 바탕, 보잘것 보이는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 몰랐던 거 아니냐. 그 의미였어요. 조금 전에 그 글은. 참 의미 있어서 오늘 딱딱한 시사 대신 제가 한번 읊어봤습니다. 괜찮았어요, 김광일 기자? 네, 이제 딱딱하게 들어갈게요. 자, 딱딱한 시사. 첫 뉴스 뭔가요? 마드리드 빅데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체류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오늘이 빅데이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밤사이 상황을 좀 간단히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제일 먼저 호주 총리 만나서 정상회담 했습니다. 요건 지금 확정이 안 됐었던 일정이었는데 마침 시간이 맞아갖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그 핀란드 대통령 정상회담이랑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문제로 좀 협상이 있었는데 그게 길어지면서 이게 늦어졌고요.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 만나러 갔다가 면담 장소까지 가서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랬고 이제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정입니다. 네덜란드, 폴란드 정상회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핵심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랑 나토 정상회의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차례로 이거 하게 될 텐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같이 껴있긴 하지만 일본 정상이랑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뭐 물론 내용은 별게 없을 거고 뭐 대북 압박에 협력하겠다 이런 정도가 있을 건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나토 정상회의. 요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나토가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이고 또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짧게 이제 요약을 해줬어요. 김준일 대표. 어떤 부분이 포인트입니까? 일단 지금 유럽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둘러싼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토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지금 제시를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2010년에 마련했으니까 지금 12년 만에 지금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는 파트너였습니다. 러시아는 파트너였는데 아직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러시아는 위협이 될 거고 파트너에서 위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나토는 사실은 중국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러시아랑 대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 중국은 도전이다. 구조적 도전이다. 이런 게 명시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구조적 위협이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지금 나토가 겨냥한다. 그래서 나토 자체 성격이 단순히 북대서양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체주의 국가와 자율주의 국가의 진영 대결로 지금 나토가 상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나토가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토군 신속 대응군이라고 있어요. NRF라고 불리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토 군대입니다. 네. 나토 군대를 현재 4만 명이거든요. 네. 이거를 3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토 회원국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군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002년에 이제 생긴 다국적 군사 조직인데 지금 주로 동유럽에 있거든요. 이거를 30만 명을 늘린다라는 건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반발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어제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저 미사일을 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부의 크레멘추크시의 쇼핑몰인데 여기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한 7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동부 지역이 지금 치열해요. 동부 지역 전선하고 한참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러시아가 여기를 민간인이 있는 곳을 타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G7 정상회의 열리고 나토 정상회의 열리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에요. 특히 G7 정상들이 공동 성명에서 지금 이런 공격은 무차별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 푸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 성격으로 그냥 폭격을 해버렸다. 보란 듯이 민간 쇼핑몰을 지금 폭격한 거잖아요. 예, 민간인들이 있는 거. 이건 군사 시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선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네. 나토가 만약에 크림반도,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아래에 있는 흑해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여기를 네. 만약에 침범을 하면은 3차 세계대전 발발한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나토의 확장을 지금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곧 예정이 돼 있는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북핵 문제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도 아까 구조적 도전이 이제 위협이 될 거다. 위협이 될까 그랬죠? 그거를 언급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논의할 거다라고 해서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직접 윤석열 정부가 나토 가서 이렇게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거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 정부와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영지는 중국의 신문은 다 관영지잖아요. 그냥 중국 신문의 목소리는 여러분 그냥 중국 당국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나토 동참은 한국 국익 해치는 거다 이렇게.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나토의 전략 개념이 아마 러시아랑의 관계는 위협으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도전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좀 큰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미국이랑 영국은 좀 더 높이자. 수위를 높이자. 그리고 프랑스랑 독일은 좀 낮추자라고 지금 마지막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대응이 또 여파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빅데이군요.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참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밤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관전 포인트를 지금 짚으셨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시 정면 충돌.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삿바 싸움만 계속되고 이제 뭐 풀릴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일정 잡는 건 원래 이맘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통상은 국회의장이랑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합의해서 했었거든요. 합의해서 일정 잡는 거죠. 네, 근데 어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니까 우리라도 일을 하겠다 이런 프레임을 내세웠어요. 기다려볼 만큼 기다렸다 뭐 이런 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7월 1일 이후에 임시회 여는 것 자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럴 이제 이후에 자 이제 임시회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의장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야 이제 상임위 열든지 뭐 본회의 열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의장 선출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걸 국회 사무총장이 대행해서 진행하고 그렇게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림을 그리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그 절차들을 내세울 때마다 하나하나 단계마다 걸고 넘어질 겁니다. 입법 독주다. 벌써 지금 네. 이미 입법 그 어떤 그 독재 신호탄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아니, 입법 독주하고 입법 독재는 느낌이 확 다른데 입법 독재라고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 신호탄이다라고 벌써 얘기를 입법 했습니다.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다. 예.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런 프레임이 이제 부담되다 보니까 쉽게 이걸 또 지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판단하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필리핀을 간다고요? 이거는 대화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미 3주 전에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데 원내대표가 부재인 상황에서 밀어붙인다고요? 이건 입법 독재 아닙니까? 이렇게 부딪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생과 투쟁 이 양끌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민주당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뭐 안산의 한 금속업체를 찾아가지고 납품단과 연동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 현장 간담회를 열었어요. 납품단과 연동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납품단가도 같이 그거에 물가 오른 만큼 자동으로 올리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챙기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이제 열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지금 뭐 민생 우선을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최저임금이나 이거 가지고 지금 재계하고 노동계가 상당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업한테 임금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선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좌동훈, 우상민 여기로 상징이 되는 뭐 이런 뭐 독주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농단 대책단하고 경찰장악 대책단의 박범계, 서영교 의원으로 각각 단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여 투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예. 민주당이 그렇게 기치를 든 거네요. 그러면은 국회를 열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바깥에서 계속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아쉬운 건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국회가 안 열려서 지금 아하.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지금. 그래서 지금 패싱할 가능성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패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일 기자. 네, 당내 상황 좀 간단히 업데이트해드리면요.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 문제에 둘러싸고 윤 대통령이 좀 해결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조금 그러기에는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의 보도가 나와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7월 7일 윤리위 열리기 전에 한번 면담을 하는 게 사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건데 뭐 이것 윤리위 때문에 면담합니다. 그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만나서 한마디 듣는 거는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림이 좋죠. 그걸 만나는 것 자체를 거절했다. 네. 의제를 떠나서. 라는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뭐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뭐 발언도 이제 아주 튀는 발언들을 안 하고 일정도 특별히 잡지 않고 인터뷰도 어제 오늘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홍영표 의원이 이제 친문 핵심이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전당대회에. 그래서 좀 이재명 뭐 같이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뭐 판도 있고 또 여야의 의원들 다 만나서 원구성 이야기도 깊이 있게 해보죠.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물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육지에서 8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고요. 오늘 10시에 인양을 합니다. 네. 차에 그 문이랑 창문이 다 닫혀 있다 보니까 뭐 시신이랑 소지품 같은 게 안에 남아 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네. 근데 이게 물 속에서 문을 열게 되면은 다 유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인양하기로 한 거고요. 지금 이 썬팅이 지나게 돼 있어서 그 차 속은 보이진 모른다는 않아요. 거죠. 보이진 않는데 안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예. 경찰이 어제 이제 차량 발견한 이후에 가급적 빨리 인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장비 협조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렸고 예. 밤이 어두워지면서 오늘로 인양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제 어제 CCTV가 몇 개 더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의 미스테리들이 의문점들이 좀 풀리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아니 왜 이들은 밤 11시에 나가면서 짐도 하나도 안 가지고 나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퇴실하기 30분 전에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펜션에서의 CCTV.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립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윤아양 엄마가 나와서 일일이 다 분리수거합니다. 꼼꼼히 다 분리수거를 하고 여행 가방도 30분 전에 이미 챙겨서 차에다 다 실어놓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나왔고 또 하나는 업고 이제 아기 업고 차가 출발한 다음에 새벽 1시가 돼서 펜션 근처에서 엄마랑 유나 핸드폰이 꺼졌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핸드폰이 송곡항 근처에서 꺼졌다. 근데 4시는 썰물이다. 차가 빠질 수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미스테리였는데 어제 송곡항으로 11시 9분에 차가 들어가는 CCTV가 나왔습니다. 11시 9분은 만조입니다. 결국 휴대폰 신호가 이들이 물에 빠진 후에 나중에까지도 잡혔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아니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예, 너무 안타깝고요.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되면 지금 한 1억 원 정도의 카드 빚이 있는 게 이제 경찰이 밝혀냈고 지금 현재 집에는 지금 채권 출신 기관 독촉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어저께 이제 KBC 광주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네. 근데 같이 상가에 그 사망한 사망이 아니라 추정되는 조 씨와 같은 상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잃었다. 이건 경찰이 예. 확인한 건 아니고 예. 옆에서 가게 하던 집 사장님이 코인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 걸 봤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저 가상화폐 시장이 몰락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 그게 아니냐라는 이웃의 증언입니다. 예, 이건. 이웃의 증언이죠. 방송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분리수거가 숨지러 가면서 그 직전에 분리수거를 하고 가는 그 장면이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결국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거잖아요. 1년 전에. 컴퓨터 가게. 전자상가에 있는 곳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